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은 과거를 살아낸 인류 집단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속의 유일한 종이지만 200만 년 동안 인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양한 인류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까지 살았던 고인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그 이후 100만 년 전에서부터 한 2, 30만 년 전까지 살았던 다양한 인류 집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보조해줄 조교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는 뼈를 깨끗이 손질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치석도 치과 의사들이 쓰는 기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깨끗이 손질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치석에서 동위원소도 빼내고 유전자도 빼내고 해서 이제는 아무도 건들지 않고 조심조심 장갑을 끼고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출연했던 드마니 씨 생각나시죠? 작은 머리, 그리고 에렉투스적인 팔과 다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인도네시아의 상이란 17, 눈썹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그 후 70만 년 전 정도로 생각되는 그 중국의 조코우티엔. 마찬가지로 눈썹뼈는 계속 두껍지만 이 전에 180만 년 전의 상이란보다는 두뇌 용량이 커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카보웨입니다. 카보웨와 그 이 시기에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보조 출연이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라페라 씨. 아주 작죠. 작게 보이면 맞습니다. 작습니다. 플로레스 호빗이라고도 불리우는 고인류입니다. 그리고 비교용으로 이제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현생인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구대륙 유라시아로 확산한 고인류 호모속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100만 년이 지나면서 빙하기, 간빙기의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내었던 고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뼈는 더 두꺼워지고 특히 이 100만 년 이후의 고인류에서 보이는 것이 이 앞니를 도구로 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0만 년 전에서 한 20만 년 전까지의 고인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보웨, 아프리카의 잠비아, 지금은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발견된 카보웨입니다. 1920년대에 발견됐어요. 30만 년 전 고인류입니다. 두뇌 용량이 1300cc니까 거의 뭐 현생인류의 두뇌 크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눈썹뼈가 두터운 거, 그리고 얼굴이 좀 큰 거, 하지만 이 두뇌 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현생인류가 두뇌가 둥그런 거에 비해서 고인류는 약간 납작한 미식 축구 공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인류에게서는 정말 힘들게 살았던 증거일 텐데 앞니를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니가 많이 닳았죠. 이렇게 앞니가 다른 옆니보다 닳은 것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아래 이가 서로 부딪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른 것입니다. 이 카보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많습니다. 여기 구멍이랑 이 위에 잇몸이 녹아서 없어진 이것을 가지고 납중독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구멍이 있죠. 그러니까 뼈가 조직이 없어진 겁니다. 납중독이 뭐 누가 독살한 건 아니고 그 주변의 주위 환경에서 납이 들어가서 그 납 때문에 사망했던 거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보웨의 원래 이름은
브로큰 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보에라는 것이 지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카보에가 이전에는 브로큰 힐이라고 불렸습니다. 브로큰 힐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지역 이름이 로데시아였기 때문에 이 두개골에 호모 로데시엔시스라는 화석종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면요, 발견 당시는 이게 3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만 년은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 인도 지나고 후기 구석기가 시작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찬란한 후기 구석기가 시작됐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었으니 역시나 흑인들은 뒤처졌구나 라는 이 인종의 생물학적인 근거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화석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3만 년 전이 아니라 30만 년 전, 30만 년 전 그 당시에 유라시아에서 살고 있던, 아프리카에서도 살고 있던 고인류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화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카보에가 30만 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30만 년 전 하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현생 인류의 시작?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시작했다면 그 시작된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이나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어야 합니다. 카보에가 그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현생 인류를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생 인류라고 할 때는 사실은 시기와 지역을 보고 지레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나타난 화석을 보면 주목을 하는 거죠. 아, 저게 현생 인류일 거야. 그 반대는 아닙니다. 딱 봐서 현생 인류구나 해서 아, 저게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으니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나왔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 인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딱 부러지는 목록이 없어요.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없는 이유는, 그냥 뭐 얘기는 있죠. 현생 인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이 있으면 현생 인류다. 고식 인류는 턱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턱이 없다고 해서 현생 인류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현생 인류는 머리가 이렇게 똑바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뒤로 납작하게 까진 그 미식축구볼처럼 그런 고인류와는 달리. 하지만 또 납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집단에 많죠. 현생 인류의 형질을,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현생 인류의 리스트에는 고인류를 빼고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인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생 인류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고인류들을 뺀 체크리스트는 지금 살고 있는 인류의 집단의 사람들도 상당수 빠져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생 인류를 볼 때 우리는, 이건 지금 업계 비밀이긴 한데, 현생 인류의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 년 전에 기원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으니까 그때의 화석들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동안 유럽은 빙하기 때문에 척박한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하기, 추웠다가 또 간빙기가 와서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웠다가 하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럽에서도 동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석기로 만든 도구도 사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앞니를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니를 사용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가장 많이 드는 것은 가죽 무두질입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살려면 옷이 필요하죠. 옷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때 인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털이 없습니다. 털을 포기하고 땀으로 인해서 땀의 도움으로 체온을 조절하게 된 인류는 이제는 맨몸입니다. 그 맨몸으로 빙하기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털아 나와라,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털, 동물들의 털옷을 빌려 입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털옷이나 가죽이, 저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동물을 잡아서 벗긴다고 그게 가죽옷이 되고 털옷이 되는 건 아닙니다. 놔두면 빳빳하게 마르거든요.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화학 약품을 써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지금 북극에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 같은 경우 이를 써서 잘근 씹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가죽옷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잘근 앞니 질을 해야 되었겠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네안데르탈인의 이를 보면 그것이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앞니를 보면 앞니가 다른 각도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 있죠. 이것은 아래 윗니를 서로 맞물려서 생기는 다른 흔적이라면 그냥 수평적으로 달았을 텐데,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했듯이 각도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앞니의 속 재질이 보일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네안데르탈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많은 고인류에서 볼 수 있는 형질입니다. 유럽에서도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두개골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유럽에서의 그 30만 년 전, 20만 년 전 두개골을 보면 나중에 나오는 네안데르탈인처럼 광대뼈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선을 이룹니다. 그것은 지난번 호모 에렉투스에서 보이는 광대뼈가 이렇게 홈이 지는 그런 형질하고 비교가 되는 다른 그런 형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 앞에 얼굴 중간에 많은 그 구멍이라고나 할까요? 그 뼈가 있어서 코가 크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 코 때문에 광대뼈의 각도가 그렇게 사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네안데르탈의 특징이 이 아타푸에르카의 두개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타푸에르카 몸뼈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몸뼈를 보면 나리오코토미 소년 같은 그런 얇은, 아프리카의 적도 지방의 더운 지역에서 많이 살던 집단에서 보이는 그런 몸집이 아니라 다부진, 두꺼운, 팔과 다리가 짧은 네안데르탈의 몸집을 이미 아타푸에르카에서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타푸에르카 두개골에서 나온 고유전자를 조사해 보니 핵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핵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데니소바인과 비슷하다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혼혈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그만큼 고인류가 한 지역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든 데니소바인이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라시아 전체에 퍼져 살았던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타푸에르카에서는 또 수많은 귓뼈가 나왔습니다. 관자뼈 옆에 귓뼈, 또 중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귓뼈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귓뼈가 인간과 같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귓뼈처럼 생겼습니다. 인간은 중간 음역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잘 못 듣는데요. 그 중간 음역은 말을 하는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푸에르카인이 말을 들었다? 말을 했다? 30만 년 전에 언어 기능을 보유했다는 지금 굉장히 오버한 거죠. 너무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죠. 아타푸에르카에서는 혓뼈도 많이 나왔습니다. 혓뼈 역시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혓뼈는 이 턱의 레벨에 있는 뼈입니다. 거기서 혀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왜냐면요, 언어의 기원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언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고인류학자들이 많이 덤벼들었던 연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고인류학은 인간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근데 언어는 화석으로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화석적인, 화석에서 뼈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혓뼈입니다. 혓뼈는 후두의 위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후두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에 들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 아시죠? 살에 들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만이 살에 들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코로 들어간 공기는 폐로 가야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간 먹을 거는 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코로 들어간 공기가 앞쪽으로 와서 폐와 기관지로 가야 되고, 입으로 먹을 것은 뒤쪽으로 가서 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교차를 해야 돼요. 공기는 앞으로 가고 먹을 것은 뒤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철로 변경을 하는 것처럼 그걸 조절을 해주는 게 후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마시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먹을 때 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먹을 때 숨을 쉬면 그게 이제 사대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숨 쉬면서 먹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갓 태어나서입니다. 태어난 아기들은 숨을 쉬면서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살에 안 걸립니다. 근데 아기들이 살해가 걸릴 수 있는 시점이, 이건 사실 좀 약간 뇌피셜스럽긴 한데 2살, 3살인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즉 후두가 저 위에서 제대로 공기와 먹을 것을 교통 정리를 하고 있을 때는 먹으면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데, 후두가 내려와서 이 공기와 먹을 게 섞일 수가 있는 위험이 늘어나는 겁니다. 후두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은 성대가 울릴 수 있는 메아리 방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후두가 넓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언어를,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게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혓뼈가 발견되었을 때 과연 이 혓뼈가 어디에 있는지, 위쪽에 붙어 있는지 침팬지처럼, 아래쪽에 붙어 있는지 인간처럼 많이들 논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렇게 십수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혓뼈의 위치를 사실 알 수는 없어요. 혓뼈는 다른 뼈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는 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뼈에서 나온다고, 화석에서 나온다고 어디서 붙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타포에르카의 혓뼈는 인간의 혓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30만 년 전에 아타포에르카인이 말을 했거나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간 귀와 혓뼈를 통해서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만 년 전 조금씩 드러나는 인간다움, 바로 현생 인류가 나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기치 않았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에 남아프리카에서는 카보에와 비슷한 시기에 화석 인류가 발견되었습니다. 30만 년 전에 화석 인류예요. 라이징 스타 동굴이라는 엄청난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 날레디입니다. 입구에서 직선거리 200m 떨어진 곳에
수십 개체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17cm 높이의 통로도 통과해야 되고 30cm 높이의 통로도 통과를 해서 박박 기면서 걸으면서 그 어두운 동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연구원들은 공사장 안전모라, 끈이랑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빼내오죠. 그들에게 이제 지하의 우주인이라는 별명도 붙였습니다. 이 날레디 화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날레디 연구가 고인류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날레디 화석이 발견될 거라는 가능성을 알아본 이 책임 연구자 리 버거는 이 날레디 연구를 개방을 했어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 고인류학은 굉장히 폐쇄적인 학문입니다. 아름아름 끼리끼리 좀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훌륭한 화석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아는 사람들의 학생과 그 사람의 친구들의 뭐 그런 식으로 소수 정예들만 그것을 알고 가서 연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그러지를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그 조건이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17cm의 높이를 통과할 수 있을 몸을 가지고 있을 것. 그래서 뽑힌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인류학 연구와는 달리 신진 여성 박사가 많이 참가한 그 연구로서 좀 굉장히 특이할 만한,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날레디는 수십 개의 화석이 그렇게 동굴 끝에 있는데 사체들을 돌 위에 차곡차곡 마치 매장을 한 듯이 보입니다. 30만 년 전에 매장? 날레디의 두뇌 용량은 450에서 600cc입니다. 드마니씨 정도의 두뇌 용량인 겁니다. 3만 년 전 네안데르탈린, 현생 인류보다 머리도 큰 네안데르탈린도 인정받지 못했던 매장 행위를 3만 년도 아닌 3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의 1400cc도 아닌 450, 600cc를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과연 그러한 고도의 인지체계를 필요로 한 행위를 했을까요? 저는 날레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만이 가능한 행위는 인간만의 두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플로렌스 섬에서 나온 호빗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고인류 화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플로렌스 섬은 해수면이 가장 낮았던 시기에도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가 없었고 거기를 가려면 해양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죠. 거기서 2003년도에 발견된 화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화석입니다. 정말 작죠. 110cm 정도의 키는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 작은 거죠. 110cm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몸보다도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작은 머리입니다. 고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머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머리에 이 정도 몸집이 만약에 3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으면 아무도 뭐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머리에, 이렇게 작은 머리에, 이렇게 작은 몸집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은 한 4만 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이죠. 고인류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요즘 나왔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수십만 년 동안 섬에서 살면서 왜소하게 되었다는 섬 왜소증의 결과로 이렇게 작게 되었고, 따라서 호모사피엔스와는 별도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새로운 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병이다. 예외적인 케이스다. 게다가 두개골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정당한 인정받는 새로운 종인지 아니면 그냥 병리적인 예외인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인류는 근처의 사람들과도 유전자를 나누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유전자를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인류가 나타나고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다양한 인류를 알아봤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그렇게 나타나고 사라져간 인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다음 시간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